서울에서의 패배. 그것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15살의 한 소년이 인간다운 삶의 기쁨을 찾기 위하여 자신을 또다시 영원한 밑바닥 인생으로 얽어매려드는 저 무서운 현실의 힘, 현실의 굴레에 도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힘은 너무나 컸고 전태일의 힘은 너무나 약하였다. 현실은 도전해오는 어린 전태일 형제를 맞이하여 가소롭다는 듯이 그들을 정말 간단하게, 정말 냉혹하게 밑바닥으로 또다시 내동댕이 쳐버렸다. 이제 그 과정을 살펴보자. 새벽 5시에 용산역에 내린 형제가 우선 부닥친 것은 심한 추위와 불안이었다. 그들은 역 앞 광장으로 밀려나와 부산하게 손님을 끌고 있는 식당 종업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따라 허름한 우동집으로 들어갔다. 한참 속이 시리고 떨리던 차에 뜨끈한 우동 한 그릇을 먹고 나니 그 전날부터 긴장이 풀려선지 온몸에 맥이 탁 빠지고 졸음이 쏟아져 연탄불 앞에 앉은 채로 정신없이 졸았다. 날이 밝자 그들은 우동집을 나와 버스를 타고 동대문 시장까지 갔다. 집에서 훔쳐온 잠바를 팔아서 그 돈으로 우선 적당한 새빵을 얻고 조그마한 장사라도 해볼 심산이었다. 집에서 어머니가 팔 때에는 한 장에 도매로 1,200원씩 하던 것을 8장에 5,600원밖에 못 팔았다. 한 장에 700원 꼴 친 것이다. 5,600원으로는 방을 얻을 수가 없었다. 국리 끝에 사과괴짝 12개를 사서 두 형제가 그 속에서 발을 좀 오므리면 잘 수 있을 만하게 상자를 만들었다. 계집보다 좀 컸을까? 그리고 그것을 탑골공원 뒤 낙원시장 손수레 보관소가 있는 담 옆에다 바싹 붙여놓았다. 형은 동생에게 그 상자를 지키고 있으라고 일러두고는 하루 종일 일거리를 찾아 서울 바닥을 헤매었다. 일거리는 없었다. 밤늦게 돌아온 형을 보고 온종일 담벼락에 붙어 서서 추위에 떨었던 동생은 와락 울상을 지으면서 형, 오며 가며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이상해하고 아이들은 놀리는데 내일부터는 나도 형 따라 돌아다닐래 하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마음이 울적하였던 태일은 기어이 동생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수기는 이 광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겨울에 짧은 해는 어둑어둑해오고 찬 북풍이 어른 두 뺨을 갈기며 지나가고 뼈에까지 스며오는 외로움과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나는 동생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흐느끼던 동생도 내가 울자 기어이 큰 소리로 목 놓아 우는 것이 아닙니까? 울다가 지친 형제는 아침에 만들어 두었던 잠자리용 상자 속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다. 낮에 피로가 몰려와 곧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는지 태일은 괴짝이 심하게 흔들리자 잠이 깨 뚜껑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야경꾼이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괴짝 속에서 뜻밖에도 사람이 튀어나오자 놀란 야경꾼은 곧 사태를 깨닫고 그제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괴짝 속을 찬찬히 들여다본 후 태일에게 말을 걸었다. 임마, 왜 여기서 자니? 집이 없어? 예. 집이 없어? 그럼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 너 시골에서 올라왔니? 네, 대구에서 왔어요. 왜? 대구에는 부모님도 안 계시니? 너희 새끼 도망 온 모양이구나. 그렇지? 아니에요. 동생과 같이 고학하러 왔어요. 그럼 이 애가 동생이란 말이지? 예, 정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교과서도 학생복도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길에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내일 당장 다른 데로 가지고 가. 꼭 치워야지. 잘못하다 자동차에라도 치면 내 책임이란 말이야. 어느샌가 동생이 깨어나 이 대화를 엿들으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다른 데로 옮기라니 어디로 옮기란 말인가. 야경꾼이 가버리자
동생은 형에게 매달리며 집에 가자고 졸라댔다. 테일은 입으로는 동생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차가운 세상에서 더군다나 잠자리도 내일 당장 치우라고 하고 이 뚜렷한 일자리도 없고 돈도 이대로 가다간 며칠 못 가서 떨어질 텐데 걱정과 막연한 불안감이 온 골을 다 점령하고 괜한 짓을 했다는 후회와 아버지의 엄하신 얼굴과 어머니의 처량하신 얼굴이 교차되면서 정말 이대로 조용히 목숨이 끊어졌으면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일은 괴짝을 손수레 보관소에 맡기고 태삼이를 데리고 남대문 시장으로 가서 밀가루 수제비를 한 그릇씩 사 먹었다. 남은 돈으로 구두통, 솔, 약 등 부속품 일체를 샀다. 태삼이에게는 신문 팔이를 시킬 작정을 했다. 신문 나올 시간이 되기 전에는 동생을 데리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구두 닦는 것을 배우도록 하고 오후에 신문 나올 시간이 되면 헤어져서 동생은 신문을 팔고 테일은 계속 구두 닦기를 했다. 구두통을 메고 거리에 나선 테일은 구두를 닦자는 손님을 만나는 시간보다도 이미 자기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을 피해 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다. 농사 짓는데 내 밭, 내 밭이 있듯이 바다에도 내 어장, 내 어장이 있듯이 구두 닦기에도 구역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 손님이 많은 다방이라든가 도심지 고층 건물 근처의 구두 닦기 구역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거래된다. 비록 나라의 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는 아니지만 그것은 법보다도 더욱 가깝고 확실한 힘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구두통 하나만을 들고 거리에 나선 테일은 가는 곳마다 이 구역 아이들로부터 발길질을 당하고 큰 광솔 하나를 빼앗기기까지 했다. 겨우 30원을 벌었을 때 해가 졌다. 테일이 보관소로 달려와 보니 태삼이는 벌써 와서 형을 기다리며 떨고 있었다. 아까 형이 받아준 신문은 2장밖에 못 팔았다면서 다방에 들어가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구두 닦기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해서 못 팔았으니 이따가 그 아이들이 다 돌아간 다음 팔러 가겠다고 하였다. 그날 밤 테일은 동생이 팔다 남은 신문을 가지고 동생과 함께 미도파 백화점 근처 다방을 돌아다니며 신문을 팔았다. 형이 다방에 들어가면 동생은 다방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동생이 들어가면 형이 밖에서 기다리고 하면서 밤 11시가 다 되었을 무렵 형제는 남은 신문 넉 장을 마저 팔기 위해 추운 밤거리를 뛰어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 때마침 여행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동생은 쏟아져 나오는 여행객을 보자 발걸음을 떼지 않고 피곤과 추위에 지친 비디른 눈동자로 나를 쳐다보면서 형, 집에 가자. 엄마가 보고 싶고 어쩌냐기엔 추워서 한잠도 못 자겠더라. 오늘 저녁에는 거기에서 못 자게 하니 왜 할래? 이렇게 말하는 동생의 눈엔 눈물이 글썽이고 목소리는 한층 더 힘이 없었다. 동생의 힘없는 목소리는 남은 신문을 팔 의욕을 상실케 하고 몰밀들 밀려나오는 여행객을 부러운 듯이 쳐다보게 했다. 얼마를 정신을 놓고 쳐다보던 중 하늘엔 한 송이 두 송이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손에 매달려 기쁜 듯이 뛰어가는 동생 같은 아이를 볼 때 동생의 마음이 어떠했으랴. 테일은 말없이 동생의 찬손을 잡고 남대문 시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어느샌가 눈이 온 천지를 뒤덮을 듯 어지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눈은 추위와 피로에 지쳐 마음까지 얼어붙은 어린 형제를 삼킬 것 같았다. 테일은 동생을 또다시 사과개짝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남대문 시장 자유국장 뒤 구두방 골목 합숙소로 가서 하룻밤을 잤다. 이튿날 아침 태삼이는 또 형을 졸라댔다. 서울에 와서 하룻밤은 사과개짝 안에서 또 하룻밤은 구두 닦기, 날품팔이, 노동자, 실업자 등 넓은 천지에 잠잘 구석 하나가 없어서 합숙소로 몰려드는 온갖 밑바닥 인생들 틈서리에 끼어서
때 냄새, 땀 냄새가 코를 찌르는 속에서 칼잠을 자고 이까지 옮은 어린 태삼이는 이제 공부고 무엇이고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모진 결심을 하고 서울에 왔던 태일이도 이제는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까지 사정하는 동생을 더 데리고 있다가 병이나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나자 무엇을 해야겠다는 의욕이 사라지고 막연한 절망감만이 나의 작은 가슴을 압박해 옵니다. 집에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절망감. 서울에 있자니 살아갈 방법이 없다. 집에 내려가자니 평생 공부는 다시 못한다. 그 뒤에 찾아올 어두운 나날. 하루 종일 마음의 결정을 못 내리고 번민하면서 태일은 동생을 데리고 발길 닿는 대로 시내 중심지를 몇 바퀴고 터덜터덜 걸어 다녔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형을 따라다니던 동생은 다리가 아픈지 남대문 지하도 속의 중앙벽에 기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순간 태일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홀쭉해진 것 같은 동생의 얼굴과 힘없는 눈매가 무언으로 그를 향해 빨리 집에 가자고 재촉하고 있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태삼이의 지친 얼굴 위로 지금쯤 집에서 두 형제를 잃고 비탄에 잠겨있을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겹쳐졌다.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공부는 이제 평생 못한다. 아버지는 심하게 꾸중 또는 매질까지도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면 깊게 팬 어머니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펴게 해줄 수 있고 어린 동생을 잠시나마 기쁘게 해줄 수 있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태일은 깊고 캄캄한 절망 속에 몸부림치면서 마침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날 밤 형제는 대구행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다. 집 떠난 지 사흘. 전태일의 서울 고학의 꿈은 이렇듯 싱겁게 패배하였다.